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제9회 지방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보수 야권, 수도권 광역 후보들 오늘 조작 기소 특검 대응 회동이다. 이제서 머리가 좀 돌아가네. 개혁신당 조홍천 제안에 국힘 오세훈, 유정복, 홍이다. 양향자는 불참이다. 양향자는 뭐 조홍천이가 경기도 지사로 해가 나온 거니까 뭐 그렇겠죠, 만나기. 예,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홍천이 제안했는데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오늘도 뭐 떠들 게 많으니까.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선거 전략가라면요. 전략가라면 이번 지선을 갖다가 이재명 대 안티 이재명 이거로 판때기로 몰아가는 게 원래 기본이었고요. 이번 지선에서 혹시나 더불어가 승리한다 이러면 이재명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또는 소원 수리가 해결 단계로 바로 직행한다. 그것만 우자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조작 기소 이거 특검 이 뭡니까 이거 이제 가지고 이제 꼬리표 붙어 있는 거 그거 떼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글러먹은 거지. 하여간 이번에 그 지방선거 해가지고 더불어 이기면은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법적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는 모이네. 넘어가고요. 김상호 생사기로 예선 울산 위례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 개나소나 AI 로봇이구나. 로봇 파는 노조 파는데 AI 로봇을 갖다가 떠들고 앉아있다. 대단한데. 패스하고. 배신자 제대로 당첨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김상욱인데 어째달려나 뭐 관심 있습니다. 그것만 관심이다. 넘어가고요. 김두겸 울산이야? 울산이네. 울산 미래 전략 완성할 거 정당보다 인물 봐달라. 인물 봐달라. 정당보다 인물 봐달라. 이걸로 그냥 뭐 다 그냥 얘기가 된다 봅니다. 정당보다 인물 봐달라. 개인기로 돌파하겠다. 넘어가고요. 러시아산 원유 4일 일본에 도착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이다. 일본은 이런 걸 잘합니다. 사부작 이래가지고 참 잘합니다. 일본은 이런 걸. 2024년 기준 수입 원유의 약 95.5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뭐 2024년 기준까지가 올랐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원유가 뭐냐? 하여간 수입길이 끊기자 우짜처럼 뭐 이거 그 오타가 계속 나는 모이네. 러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돌리고 있다. 4일에 해가지고 도착할 전망이다. 이게 4일에 도착했다 소리가 되겠지요. 사할리에서 나는 건요. 지금 그저 유황이 별로 없습니다. 유황이 별로 없고 경질류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 정제 마진은 별로 안 좋다. 근데 뭐 지금 뭐 정제 마진이고 나발이고 뭐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니까. 그런 됩니다. 근데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종류가 유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할리는 경질류에 속합니다. 경질류에 우자가 뭐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실수했다면 지적하시면 되고요. 하여간에 우자가 알고 있는 거는 사할린에서 나오는 거는 경질류입니다. 유적으로 나왔네. 일본 정유시설은 주로 점성이 높고 황성분, 중질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황성분이 많은 중동의 중질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점성이 낮고 황성분이 적은 미국산 경유. 사할린도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나오는 것도 경질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제 효율 조정이나 설비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라인을 갖다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못한다. 근데 지금은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뭐 똥이든 된장이든 간에 계속해서 물량을 갖다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그 4월 원유 수입량이 무려 70% 가까이 폭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부작 잘하는 일본이 그렇게 4월에 폭감했다는 건요. 뭐 한국, 뭐 대만, 뭐 이런 건 다 그냥 패스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이것도 너무 늘어지는데. 뒤에서 오늘 해가지고 또 일안전 65일차 해가지고 얘기해서 또 길게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죠. 자,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일안전 65일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갇힌 선박 배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름은 항상 뭐 프리덤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5월 4일 그러니까 뭐 현지 시간은 5월 4일이겠죠. 개시한다 이러고 뭐 인도적 절차 방해받으면 강력 대응 막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네,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우스가 왜 이래? 지원하겠다. 이거 마우스가 이상한데. 가신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 요청해 왔다. 이거는 뭐 트럼프 지원자 떠드는 소리고. 예, 그런데 무지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해서 빼낼 것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데요. 이거 미국 영어로 치면은 살라미 슬라이싱.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살라미 전술입니다. 어떤 식이냐? 이란이 민간 선박하고 미 해군 호위함을 격침시키도록 유도하는데 이 살라미 슬라이싱 또는 살라미 전술이 목적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뭡니까? 민간 선박, 즉 유조선들이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그 이른바 미끼가 되는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문제지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하여간 트럼프는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갖다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넘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뭐 똑같이 블룸버그 차트인데 보시면 중국 연료 해가지고 인벤토리 재고가 지금 계절 그거상으로는 역대 최고를 갖다가 기록했다 이거죠. 예, 수출을 갖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덕분에 해가지고 늘어났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중국 정유사, 여기서 말하는 중국 정유사는 4개, 요 시노팩, CNPC, CNOC, 그리고 시노캠 이래 돼 있죠. 이래 돼 있는데 요게 4개 국영 국영 그 정유사죠. 요 4개가 시노팩부터 여기까지 그 국영. 그리고 62개 가지고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이게 산둥성 이런 데 있는 독립 정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4대 국영하고 독립 정유사 62개 이거를 다 합쳐서 66개 이 정유사들의 재고지요. 재고가 2026년 4월 말 기준 정제 제품 가솔린 재고, 여기죠. 가솔린 인벤토리. 정제 제품 가솔린 재고가, 이들 정유사들의 정제 제품 가솔린 재고가 지난 5년 동안 2025년 수준, 지난 5년 동안 이게 뭡니까? 2021년부터 2025년 에버리지, 요거 지난 5년 동안 평균, 그리고 2025년 요거죠. 보라색 2025년 이거 수준을 갖다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디비 쪼아가지고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때쯤 되면 봄 되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 되면 이게 재고가 줄어든다는 걸 갖다가 대충 보면 아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디비 쪼았던 거. 왜 그렇습니까? 수출 증가, 수출 뭐 중단, 말이 중단이지 뭐 수출 뭐 통제 뭐 이래 되는데 수출 중단이지 뭐 사실 말해가지고. 덕분에 중국의 정제 제품 가격은 수출 중단 덕분에 재고가 증가하면서 4월에 하락했습니다. 관련 숫자가 지난주에도 중국이 그 뭐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디젤 가격을 갖다가 낮춘다고 해가지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덕 때문에? 수출을 갖다가 아예 끊어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우자가 좀 많이 말씀드릴 똑같은 또 뭐 공급 충격 그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 뭐 이거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 이름입니다. 코노코 필립스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들 주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 CEO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상업용 재고, 전략 비축유 등 전쟁 전에 저장해둔 원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유가가 급등하는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관측 가능한 전 세계 재고가 3월에만 마이너스 8,500만 배럴이 감소했고, 페르시아만 지역 밖에 있는 수입 지역, 그러니까 그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들, 여기의 경우에는 4월까지, 3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660만 배럴 또는 2억 500만 배럴이 재고가 감소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고요. 또 다른 곳 EIA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2, 4분기에 전 세계 원유 재고가 하루 평균 5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10만 배럴 이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열흘로 곱하고 이러면요 5,100만 배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1억 배럴이 후딱 넘어가죠. 하여간 어마어마한 발음 잘해야 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가운데 석유가 사라지는 속도를 갖다가 공급량이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 생산 능력은 사실상 사라져서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란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예비 원유 생산 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인
하루 평균 32만 배럴까지 급감했다고 리포트했고요. 오펙 플러스 이외 국가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 해당되지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캐나다의 캐나다 등등 이래야 되겠네. 이들의 증산만으로는 단계적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시면 올 시장이 크런치 포인트, 이거 억수로 위험한 말이죠. 여기서부터 대략 한 달 남았다 이래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석유 거래 업체 중 하나인 군보루의 연구 책임자인 프레드릭 라셀리는 제가 이 친구도 뭐 여러 차례 이 친구랑 뭐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은 몇 차례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프레드릭 라셀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몇 달이라는 시간은 없다 이러면서 경제가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함에 따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수요 파괴란 소리죠.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함에 따라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프레드릭 라세르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유소의 휘발유 문제를, 가솔린 문제를 넘어 산업 가동 중단과 경기 침체 리세션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무언가가 붕괴해야 하는 시점인 전환점은 또는 크런치 포인트, 이거는 분명히 6월이다라고 특정했습니다. 이어서 컨설팅 업체인 에너지 에스펙츠의 설립자 암리타 센은 이란 전이 6월 말까지 계속되면 모든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면서 유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자신 있다 이 소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에너지 에스펙츠는 완충 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5월 1일부터 가격 재조정, 그러니까 유가 재조정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원유와 석유 제품 모두 상당한 상승세를 예상한다 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배럴에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가솔린 재고죠. 이거 비축량 이건데, 이게 해가지고 현재 시즌, 여기도 시즌을 해가지고 계절 이거로 해가지고 계절적 수준으로 봤을 때 10년 내 해가지고 10여 년 내 안 해가지고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데,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몰려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름을 다 빼고 자빠졌다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파이낸셜 타임스 차트를 보시는 상태에서, 참고로 일본은 원유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재고는 이제 거의 바닥을 쳤고요. 이재명 정부의 호프죠. 호프, 푸자이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재고는 이제 거의 탱커가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유럽의 원유 재고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유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들고 있는 재고가 어떻게 된다? 전 세계 원유 재고 중 20%를 갖다가 미국이 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친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다 빼내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말만 하고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우자가 해가지고 차트를 좀 보여드리죠. 해가지고 관측 가능한 석유 재고, 그리고 관측 가능한 석유 재고의 변화, 이건데 이거는 비축유, 전략 비축유 제외되고, 요거는 육상에 있는 관측 가능한 석유 재고 이래 됩니다. 보면은 마이너스 2억 6,146만 배럴 끝내주죠, 숫자가. 하여간에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관측 가능한 글로벌 석유 재고 차트인데요. 요거 자체가 전부 다 그러는데, 이른바 관측 가능한 글로벌 석유 재고 요거 자체는 갖다가 이 변동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그리고 미국의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재고, 그리고 미국의 석유 제품 재고, 그리고 유럽의 ARA, 이거 설명을 다 드리기 좀 그렇으니까 하여간 드라이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유럽 재고라 보면 됩니다. 유럽의 ARA 지역 재고, 그리고 싱가포르 석유화학 제품 재고, 그리고 볼테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부유식 원유 저장량,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유조선이죠. 예, 유조선에 때려 넣은 거 요거 저장량, 그리고 볼테사에서 발표하는 운송 중인 글로벌 원유 저장량을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관측 가능한 글로벌 석유 재고 변동을 갖다가 측정하는데,
이거 관측 가능한 육상 석유 요거죠. 이거 온쇼 해가지고 인벤토리. 육상 그 석유, 육상에 있는 원유 재고, 이거 관측 가능한 육상에 있는 석유 재고는 4월 24일 기준에서 무려 마이너스 2억 6,146만 배럴로 해가지고 폭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육상 원유 재고 감소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걸 뭐 수치 때문에 이랬는데 이게 떡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속화됨에 따라, 감소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것인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 4월, 그러니까 지난달 4월 중순에 재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짜가 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월 중순이 사실상 해가지고 데드라인이다. 4월 중순 넘어가면 그냥 거의 확정이다. 무조건 확정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월 중순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류상의 시기적 문제, 이 물류상의 시기적 문제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빠져나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한국 등으로 다시 배를 몰고 가야 되죠. 예, 그 가는 시간이 대략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국 등에 도착해서 또 도착하면 땡이냐? 아니죠. 물건을 불어야 될 겁니까? 하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하역하는 시간이 대략 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하역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완전히 풀로 재개방되었다 이래 봤을 때, 또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25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그 30일이 걸린데 이 가가지고 물건을 다시 또 선적하잖아요. 선적하는데 또 한 20일에서 25일이 걸립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라크 등등에 해가지고 지금 저장 탱크가 만땅이 됐는데, 이거를 일단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또 아다리가 한번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한 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4월 중순 넘어가면서 해가지고 기본빵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은 그냥 공급 충격이 기본빵으로 그냥 강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많이 길어지는데, 물류상의 시기적 문제 때문에 6월에 재고가 바닥나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재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곧 조만간 끔찍한 현실과 마주할 것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짜가 뭐 나중에 사기꾼 소리 든다 하더라도, 우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산수 나오는 거 빤합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구라를 못 치겠어요, 우짜는. 뭐 어떻게 구라를 칩니까, 이거를. 예? 이 마이너스 2억 배를 넘게 가지고 떨어지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구라를 칩니까, 이거. 구라 못 칩니다, 웃자는.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뭐 아주 끝내주게 해가지고, 상대국의 인프라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데, 관련 뉴스를 또 말씀드리죠. 이거 가지고 뭐, DW 독일 매체인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브리모르스크, 여기를 갖다가 석유 터미널을 갖다가 공격했다, 이게 되죠. 자, 말씀드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 허브인 프리모르스크 요 항구를 갖다가 공격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진압했다고 러시아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도 등장하죠. 젤렌스키는 5월 3일에 X에다가 예전 트위터 여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러시아의 섀도우 플리터,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 그림자 유조선 선단이죠. 여기 소속 유조선 두 척이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 입구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공격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끝나는지 아니죠. 자, 이거 계속 뭐가 나오네.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쪽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해가지고 4월 10 이게 며칠이다. 4월 10 5월 4 이거 아닌데. 예, 이게 작년 4월 19일. 그러니까 이게 4월 중순쯤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우짜가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발전소하고 변전소 공격에 아주 주력했었죠. 러시아가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2026년부터 방향을 바꿔서 우크라이나 철도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현재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러시아가. 이거 우크라이나전 계속 보는 사람들은요, 러시아한테 계속해서
니 왜 그러냐? 이거 기본적으로 뭘 부셔야 된다? 이거 철도 시스템하고 이런 거 부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2026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철도 기반 시설을 갖다가 뿌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폴타바 지역에 있는 철도 기반 시설을 갖다가 러시아가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게 되죠. 이거 3년 전부터 우짜도 얘기했고, 이 3년 전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뿌대냐? 철도부터 뿌대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철도로 거의 다 움직이니까 철도를 뿌대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부터 이제 3년이 대충 3년이 지난 지적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서 이걸 갖다가 이제 뿌대려고 돌아가고 있다. 참 느려 터졌지요. 러시아 하는 거 보면 참 느려 터졌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인기 없는 장기 국채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우스홀드 미국 가게들이 롱엔드 오브 그 커브의 끝단 롱엔드 해가지고 커브의 끝단이라니까 이 채권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커브의 롱엔드 이쪽이 뭐냐 하면은 장기 국채 또는 초장기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물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요게 됩니다. 요게 인기가 없다. 뭐 don't like 뭐 인기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롱 트레저리 ETF 요거는 떨어지고 그리고 울트라 숏 그러니까 초단기 국채 ETF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보시면 2024년 9월부터 해가지고 나온 거죠. 자, 말씀 들어봅니다. 20년 이상 만기 국채 ETF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뭡니까? TLT. 정식 이름으로는 iShares 20 Years Treasury Bond ETF라고 합니다. 하여간 줄여서 대부분 TLT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가 2024년 9월 이후 요거죠. 9월 2024년 9월 이후 150억 달러의 누적된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이거죠. 반대로 2024년 동기간입니다. 출발점은 똑같고 2024년 9월 이후 3개월 미만 단기 국채 ETF 여기서는 뭐 울트라 숏 트레저리 ETF인데 종목 이름으로는 해가지고 SGOV를 하고요. 정식 이름은 iShares 0 and 3 Months Treasury Bond ETF라고 합니다. 하여간 요거는 또 TLT하고 반대로 또 SGOV라고 부르는데 이거 3개월 미만 단기 국채, 초단기 국채 ETF에서는 5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 국채는 들고 가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고 단기 국채 쪽으로 초단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자 따먹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 되죠. 하여간에 때마침 장기 국채들은 약세장에 들어가 있어서 2029년 9월 이후 TLT 요거죠. TLT는 마이너스 9.1% 하락했고 반대로 SGOV는 6.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TLT는 마이너스 39.7% 하락했지만 단기 국채들은 18.7% 상승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자가 소개시켜드렸다시피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2025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 가지고 그 말 많은 말 많은 스피릿 항공이죠. 그거하고 제트블루 전에 가지고 이제 합병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렌 여기가 나와있죠. 예, 요거 유명한 민주당 인사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때 해가지고 이 땡깡을 놨다. 예? 합병을 하는 거 못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된 걸 갖다 기사가 나와 있는데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정부 개입이 낳은 문제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죠. 2022년에 제트블루는 이 항공사는 스피릿 항공사 여기와 38억 규모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제트블루가 인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당시 합병은 스피릿 항공의 파산을 막고 스피릿 항공에 있는 직원 1만 7천 명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일단은 발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 계약이 맺어진 후 1년 후인 2023년에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 둘 간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고 항공료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좌파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합병 저지 소송을 제기했고요.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죠. 정권이 바뀌고 2026년이 되자 스피릿 항공은 공식 파산해서 운항 중단하고 1만 7천 명의 직원은 실직했고 스피릿 항공을 이용하던 수만 명의 승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던 정부의 개입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뿌린 똥은 아직도 널려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또 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이 길게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 목이 또 계속 잠기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일 또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찝찝구리한 얘기인데 하여간에 오늘 이거는 또 소제목으로 가지고 또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이제 소유에서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 액세스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뭐 이 기사는 파이낸스냐 있나? 이게 어디였더라? 파이낸스 아니고 다른 데인데 요 그 기사를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그냥 제목만 캡처했고요. 이거는 뭐 우짜가 야후에서 책 캡처든가 그런 거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여기 나온 걸 갖다가 뭘 갖다가 기사 내용을 갖다가 뭘 말씀드리려면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대리점에 있는 더그 호너는 이거 사례 여기 기사에 나온 사례를 갖다 오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고객을 요즘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한 예로 메르세데스 GLE 쿠페로 바꾸려는 어떤 고객의 경우 그 사람의 중고차가 뭐냐면 포드 F150 라이트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중고차 포드의 F150 이 차량의 대출금이 무려 8만 7천 달러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호너 이 대리점에 있는 호너는 포드 팔려는 사람 고객의 포드 픽업 트럭의 실제 가치가 4만 7천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이 차값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안고 있다고 견적 내렸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이 기사가 이제 기억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유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사례로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사례로 해가지고 이거 보면 네거티브 이퀴티 캐리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잠긴 물량이다. 대출금이 더 많아서 잠겼다. 이런 물량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예, 요거 나오는데 시어브 언더와터 카 바이어 후 예, 그러니까 48개월 아이 그저 차 할부를 갖다가 84개월을 때리고 앉아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40.6%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차트를 통해서 84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언더와터 자동차 구매자 비율. 이 언더와터이 뭐냐면 차값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메르세데스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중고차 값이 가치가 대출금보다 훨씬 못한 사람. 이런 거 갖다가 언더와터 카 바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언더와터 자동차 구매자 비율이 42.6%에 달한다. 또는 차량 가치가 담보 가치보다 낮아서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구매자들을 갖다가 언더와터 바이어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42.6%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다른 차량 또는 그 차를 갈아타려고 하는 일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갖다가 84개월이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7년 아니에요. 7년. 무려 7년입니다. 지긋지긋한 7년입니다.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이런 어처구니 있는 상황을 갖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84개월 자동차 할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차량 가치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자산을 갖다가 다음 차량 구매에 전가하고 그 빚을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분산시켜서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84개월이죠. 이게 사람이 환장합니다. 진짜 84개월이면. 뭐 주택 뭐 담보대출 이것도 아니고 뭡니까? 차를 갖다가 하는데 8년이나 7년이나 되고.
이런 가운데 에드먼드의 2026년 1사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중고차 매입 차량 중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마이너스 자산 상태였으며 underwater equity,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들고 있는 담보 가치보다 차량 가치가 낮다. 이걸 갖다가 underwater 상태라는데, 이들 중고차의 평균 부채액 또는 미상환 부채는 7,183달러에 달하며 이는 곧 2025년 4사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역대 두 번째 높죠. 그리고 이 빚을 갖다가 다음 차량에 전가하면 평균 대출 금액은 거의 55,970달러에 달하고 월 평균 납입금은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인 932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까지 지속해 되며, 더 심각한 점은 마이너스 자산 대출의 90.2%가 최소 72개월에다가 43%는 또 84개월짜리 할부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7년짜리 자동차 할부를 땡기는 구매자들은 기존 대출금에다가 새차 구입비, 그리고 그것만 끝나느냐? 아니죠.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야 되고, 또 그거는 끝나느냐? 아니죠. 세금,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빚의 함정에 제대로 걸렸다는 소리가 되죠. 참고로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가격은 2026년 3월 기준 신차 평균 가격이 49,275달러, 그러니까 뭐 얼추 이제 5만 달러가 다 됐습니다. 이게 되고 평균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직구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다 뭐 많이 보셨을 건데, MSRP라고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12개월 연속 5만 달러, 자동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픽업 트럭, SUV, 그리고 상위 트림,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탈 돈으로 제네시스 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위 트림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거기다가 그거로 끝나는 아니죠. 각종 센서들로 도배 장착을 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시스템 채택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 시스템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율주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저가형 자동차들을 갖다가 없애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관세, 보험료 상승, 수리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 살 때 엔트리 차량 가격 자체가 억수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2026년 1사분기 차량 구매자 중 20%는 매달마다 돈을 얼마씩 지불하고 있다? 1,000달러 이상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주 재밌죠. 미국의 자동차 대출 부채, 대출 빚,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자동차 대출 부채는 1조 6,700억 달러에 달하는데 2025년 4사분기 자동차 대출 잔액 중 5.2%가 90일 이상 연체인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8 금융위기 당시 피크였던 2010년 4사분기 5.3% 이거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일 연체, 90일 연체보다는 좀 덜한 30일 연체율의 경우에도 2009년에 기록한 10.9%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실업 사태, 그러니까 2008년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졌잖아요.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지기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체율도. 특히 서브프라임 대출 보면 오토로 서브프라임 돼 있죠. 이게 또 이거 가지고 예전에 2008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웃자가 뉴스 보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피치의 자동차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 데이터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자의 60일 이상 연체율은 2026년 1월에 6.9%로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월에 6.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9월까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차트가 이것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쓰는 겁니다. 자, 2008년 자동차 대출 위기는 주택시장 붕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2008 금융위기죠. 2008년에 자동차 대출 위기도 같이 터졌는데, 이거는 주택시장 붕괴, 실업, 그리고 신용경색의 결과였는데요. 2026년 현재는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구매자들은 우한폐렴 때 수준의 자동차 가격을 지불하고
높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하며 감가상각이 대출 상환을 앞질러 진행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4개월 할부 때린다는 거. 앞질러 진행되는 걸 지켜본 후에 부족한 돈을 갖다가 다음 해 또는 다음 자동차로 계속 이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월했고 이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관련해서 웃자가 이거 뭐 왜 갑자기 머슴 하나 나와서 웃고 자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니는 해피해질 거다, 행복할 거야, 이래 나오죠. 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거 이거 네 웃자가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좀 관련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동차가 소유에서 접근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웃자가 우한폐렴 때, 물론 그때는 유튜브는 안 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말했는데 관련해서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가 위험한 이유 등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하는 이 대도하는 헛소리,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면 뭡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갖다가 다보스 포럼 버전의 무소유, 이 말도 안 되는 무소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간 이런 얘기 관련해서 우자가 우한편일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많이 했는데 이 소유 경제, 오너십 이코노미가 사라지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소유 금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죠. 자동차 소유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진입 장벽 자체를 갖다가 훌쩍 높여버리면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그때 있었는데 뭐냐면 정부 명령이 아닌 시장 구조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뭡니까 이거? 네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네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 소유 금지 이런 조치 등등인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이거 자체는 정부에서 강제할 필요 없이 시장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평균 가격이 대당 5만 달러에 육박하고 월 할부금이 최소 773달러이며 보험료는 폭등하고 수리하는데 특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7년 할부, 무려 7년 할부밖에 없다면 소유하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자산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임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더 많은 사람들은 액세스 접근권을 빌리게 되고요. 자산을 소유하는데 너무 많은 자본과 재무 리스크가 필요하게 되면 자가용과 같은 교통수단은 매달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어버립니다. 84개월 할부는 7년에 걸쳐 늘어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affordability, 이거의 환상일 뿐이고요. 빚, 즉 할부 갚기는 끝나지 않고 소유는 사라지고 의존성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려 84개월 할부, 이거로 대표되는 의존성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자가 해가지고 이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가 위험하다 등등 뭐 다보스 버전 무소유 개떡 같은 소리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우한필름 찌인데 그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관련한 얘기도 아마 또 내일 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 요거는 소제목으로 현금을 계속 늘리는 버핏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에서 롱 포지션 매도가 숏 커버를 갖다가 1.5대 1로 앞지르자 헤지 펀드들이 지난 10년 내 2021년 초를 제외하고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IT 관련 투자 비중 감소를 갖다가 벌였고요.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줄인다 이거죠. 덕분에 지난 5거래일 중 4거래일 동안 헤지 펀드들이 매그니피션트 7 주식을 갖다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또 발표했지요. 자, 버크셔 해스웨이가 새로운 CEO 그렉 아벨, 이 친구, 캐나다 친구, 이 친구의 취임 첫 분기에도 주식 매각을 계속해서 현금 보유액을 올타임 하인 3,97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24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 159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발표하면서 14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번 주식 매도로 72억 달러의 달하는 과세 대상 이익도 얻었습니다. 이번 1사분기 매도액은 2024년 애플 지분 상당량을 매각한 후 가장 큰
분기 버크셔 해스웨이의 분기 주식 매각이었다 알게 됩니다. 그 2024년 애플 지분 매각한 이후에요. 이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 예, 뚝 떨어진 거. 이후에 최대로 많이 주식을 팔았다 알게 됩니다. 관련해서 과대평가된 것은 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영어로 치면 드라이 파우더 상태를 유지한다는 버핏의 오래되고 확실한 규율이 새로운 CEO 그렉 아벨이 지금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크셔 해스웨이에서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우자가 2월 6일 한 석 달 정도 됐죠. 그때 또 이거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또 발표를 했으니까 그때 언급했는데 2월 6일 뉴스 모음에서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는 버핏의 말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짜개조로 보면서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현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멍청하다 할 수 있겠는데 뭐 우짜가 보기에는 뭐 멍청하다 소리까지 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넘어가가지고. 네, 요거는 우자가 이가지고 오늘 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자가 좀 말씀드리 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새벽 30분인데 0시 30분인데 누군가가 빅스 콜 옵션에 수백만 달러를 베팅했고요. 빅스 콜 옵션의 경우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급등할 때만 수익을 내죠. 예, 수익을 이게 튈 때만 수익을 내는데 이 변동성이 급등한다는 거 이거는 뭘 뜻합니까? 주가 폭락을 의미하죠. 빅스 지수의 경우 터지기 전에 이 폭발하기 전에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데 4월 들어서면서 하락해서 16.99를 기록 중이고요. 빅스 지수가 폭발할 때 이렇게 폭발할 때 이때마다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시에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논리적으로 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렌트 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 위에 올라가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 바로 턱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합리적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빅스 이거 콜옵션 사는 거. 참고로 빅스가 지금 16.99 즉 17이고 S&P 500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작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S&P 500이 22평선보다 50%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대칭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30에서 45일짜리 빅스 콜 옵션을 매수하고 SPDR 같은 필수 소비재 ETF랑 금 ETF 같은 걸로 해지할 수 있다고 우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짜가 지난주 그러니까 막판에 가지고 누군가가 갑자기 또 빅스 콜 옵션에 수백만 달러를 배팅했다는 거 이것도 뭐 떨어질 거 알고 배팅했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우짜가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